지연아, 엄마 좀 너 이번 주에 시간 되니? 어느 늦은 오후였다. 핸드폰 화면에 뜬 엄마라는 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손끝을 천천히 화면으로 가져갔다. 땀이 맺힌 손가락 끝이 액정을 미끄덩 타고 내려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벨소리도 없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엄마였다. 왜? 차 안이 조용해서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운전석 창밖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잎들이 쓸쓸히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창문을 흔들었고 핸들 아래로 전해지는 묘한 진동이 가슴을 두드렸다.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좀 아파서 혼자 있기도 좀 그러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느슨했다. 어느 단어도 또렷하지 않았고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간헐적으로 끊겼다. 그 순간 가슴 어디쯤에서 오래된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숨을 내쉬는 데조차 힘이 들어가고 볼 안쪽이 따끔하게 타들어갔다. 그럼 아들들한테 연락하지 그래. 엄마 챙기라고 유산 다 주셨잖아. 입 밖에 나온 내 말은 생각보다도 더 건조했다. 하지만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딸이 챙겨야지. 그게 정이잖니. 그 말, 그 익숙하고도 식상한 말이 나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출발을 기다리는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어떤 중년 여자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저 여자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장을 본 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걸까? 그걸 판단할 겨를도 없이 내 머릿속에는 엄마와의 지난 날들이 우글거렸다. 나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서 딸은 언제나 보조였다. 엄마는 늘 오빠 둘을 가문의 기둥이라 말했고 나는 그 아래서 자란 허약한 화분 같은 존재였다.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땐 어차피 시집 갈 거 뭐하러 빚까지 내서 가니? 라며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 그 말이 내게 뿌리 깊은 무가치함을 심어줬다는 걸 엄마는 아마 몰랐을 거다. 눈앞에서 손톱 끝이 하얗게 질렸다. 핸들을 꽉 잡고 있는 내 손은 진물이 날 듯 아팠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피부 위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귓가에 울리는 건 엄마의 그 말뿐이었다. 엄마는 딸이 챙겨야지. 그 말을 하던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썹은 힘없이 처지고 한 손은 아마 무릎 위를 문지르고 있었겠지.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나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엄마는 내게 엄마였던 적이 있었나? 아니, 난 그저 집안의 딸이었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종이장 같은 존재 아니었나? 지연아,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숨을 고르는 엄마의 입김이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다. 순간 그 차가운 숨결이 마치 내 목덜미를 스치듯 기분 나쁘게 다가왔다. 몸이 순간 움찔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병원은 왜?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투가 튀어나왔다. 말과 동시에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감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간이 좀 안 좋대. 약도 먹고 있고 요즘은 숨쉬기도 좀 불편해서 집에만 있어. 숨쉬기 불편하다고?
그런 엄마의 말에 가슴 한켠에서 묘한 공허함이 번졌다. 하지만 바로 그 공허함 위에 분노가 다시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유산 정리하면서 우리 딸들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오빠들만 앉혀놓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자는 책임질 게 많으니까 많이 줘야 한다고.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울고 싶지는 않았는데 울지 않을 수도 없었다. 갑작스레 가슴이 뻐근해지고 심장이 몸 안에서 거칠게 박동쳤다. 차창 밖으로는 회색빛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가 메마른 저녁 하늘을 찢었다. 그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의 말은 언제나처럼 자기 변명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시간 속에서 나는 늘 제일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내내 참고 눌러온 말들. 이제 와서 풀어보려 해도 이미 그 매듭은 너무도 질겨져 있었다. 그냥 딸은 엄마 편이잖니.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렇다. 딸은 언제나 엄마 편이기를 기대받는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을까? 통화를 끊고도 손에선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처음으로 확신했다. 나는 이번에도 외면해야겠다.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며칠이 지났다. 엄마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침묵은 이상하게도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정말 나쁜 딸이라도 된 것처럼 한참 전에 끝난 연극의 조명을 아직도 내 얼굴에 비추는 느낌이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늘 그렇듯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얀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동자들만이 각자의 피로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리지? 엄마는 한 번도 내 마음 흔들어준 적 없는데. 문득 15살의 내가 떠올랐다. 그해 여름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집안은 엉망이었다. 엄마는 매일 오빠들 도시락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는 늘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었다. 지연아, 너는 조금만 참아. 오빠들 대학 가면 그땐 너도. 그때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엄마는 나에게 다시 참으라고 했다. 병수발 좀 들어달라고. 왜? 내가 딸이니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지만 커서만 깜빡거릴 뿐 글자가 써지지 않았다. 어제 퇴근길에 본 노란 국화꽃이 생각났다. 누군가 길가에 꽃을 두고 조용히 돌아선 장면. 그런 장면처럼 나는 엄마 곁을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팀장이 나를 부르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지연 씨, 오늘 회의 자료는 준비됐죠? 웃는 얼굴이지만 눈은 바쁘게 회의실로 향해 있었다. 그를 따라 걷는 동안 내 뇌리는 여전히 엄마의 그 말이 맴돌았다. 딸은 엄마 편이잖니.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 복도로 나왔을 때 핸드폰에 오빠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지연아, 엄마한테 연락 좀 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
오빠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렇듯 단정했고 감정이 없다시피 했다. 그래, 그럼 엄마 챙기러 가. 엄마한테 집도 받았잖아. 나는 웃지 않고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사이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 사무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 들려왔다. 지연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왜? 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분노, 슬픔, 허무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바람 한 줄기 없는 사무실 안에서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퇴근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길 위를 걷는 구두의 밑창이 물길을 밟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칙칙칙.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냥 젖고 싶었다. 어차피 오늘의 기분도 마음도 이미 젖어 있었으니까.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엄마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 차가운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는 웃음이 났다.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미안하지 않은 척, 걱정하는 척 잘하지. 나는 그날 답장을 하지 않았다. 딸이라는 이유로 기대하고 참아내고 먼저 양보하고 끝내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딸이라서 참았다는 말,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해도 되는 거죠?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지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전화도 안 했다. 문자 한 줄 보내지 않았다. 그런 나를 비난할 사람도 이해할 사람도 없을 거란 걸 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빠는 한 번도 엄마 곁에 없었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늘 두 개의 공간이 존재했다. 거실과 주방 오빠들의 세상이었고, 베란다와 뒷방 내 세상이었다. 오빠가 아프면 엄마는 밤새 옆을 지켰다.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병원에 달려갔다. 그런데 내가 아팠을 땐, 아이고, 별거 아니야. 땀 좀 빼면 괜찮아져. 엄마는 꼭 그렇게 말했다. 내가 고열에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을 때도 엄마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헝겊에 싸주며 손등으로 내 이마를 쓱 닦고는 오빠 도시락을 싸러 부엌으로 갔다. 며칠 전 오빠가 단톡방에 사진 하나를 올렸다. 엄마네 집 거실 리모델링 공사 사진. 이번에 장판도 바꿨고 TV도 새로 놨어. 엄마 누워있기 편하게. 그 밑에 둘째 오빠가 댓글을 달았다. 잘했네. 역시 장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자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도 헷갈렸다. 그들은 늘 바빴다. 명절엔 늘 출장이고 전화하면 중요한 미팅 중이었다. 결혼 후엔 아예 우리 가족이 생겼다며 친정을 멀리했다. 그러다 누군가 알아야 할 일, 정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지연이는 가까우니까 좀 가봐. 그 한마디로 나는 또 불려갔다. 가까운 게 죄냐고 묻고 싶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요함이 쏟아졌다. 구두를 벗는 순간 발끝이 차가운 현관 바닥에 닿았다. 살짝 습기 찬 타일 위로 발바닥의 열기가 사라지며 마치 내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라면, 냄비, 미처 정리 못한 컵 하나.
아무도 닦아주지 않을 풍경. 엄마는 늘 그런 혼자만의 풍경 속에서 살아왔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출근 준비를 하던 찰나 엄마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그냥 알려만 주는 거야. 단 한 줄. 심지어 혹시 시간 되면 와줄래? 도 아니었다. 그 문장 속에 담긴 체념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엄마답지 않게 담담했다. 그런데도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멀리 붉은 벽돌 주택의 굴뚝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바빴다. 그 틈에서 내 마음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오후 3시쯤 둘째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아, 엄마 병원 갔다가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오셨대. 집 앞까지 안 모셔다 줬나 보더라. 그래서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잖아. 좀 챙겨야지.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딱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떨어졌다. 여자라서, 딸이라서, 막내라서, 그건 언제나 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말이었다. 오빠, 나는 여자니까 엄마 옆에 있어야 하고, 오빠는 남자니까 유산 받아야 했고, 그럼 나는 뭘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내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엄마와의 사진을 꺼내봤다. 어릴 적 시장에서 손잡고 걷던 장면. 내 손 위에 있던 엄마의 거친 손바닥. 미쳐 잊고 있었던 감촉이 문득 손끝에 되살아났다. 그 손은 왜 이리도 거칠었을까? 왜 나는 그 손을 오래 붙잡지 못했을까?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유산 분배 날 엄마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지연인 이해할 거야. 딸이니까. 나는 그 기억을 스르르 덮었다. 오빠는 한 번도 엄마 곁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오빠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만 늘 엄마 곁에 있어야 해? 토요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하지만 눈은 뜨기 싫었다. 아무리 창밖이 화사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휴대폰 알람을 끄자마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오늘은 집 좀 와줄래? 마트도 가야 하고 병원 약도 받아야 하고 힘이 안 나네. 엄마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목덜미 쪽으로 느껴지는 축축한 땀, 베개는 젖어 있었고 이불은 뒤엉켜 있었다. 밤새 뒤척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로 나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텅 빈 주방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집엔 나 말고 아무도 없어. 내가 치우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손이 야무져서 좋아. 이런 거 잘하잖아.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 가자고 해서 간 날 나는 항상 카트를 밀었다. 무거운 물건도 비닐봉지 나르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다. 엄마는 내 옆을 따라오며 시식 코너에 들렀고 종종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인사했다. 얘가 우리 막내딸이에요. 혼자 살아요.
엄청 착하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엄청 착하죠라는 말은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까. 지연아, 저쪽에 두부 좀 가져와 봐. 그 옆에 콩나물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트를 끌고 다시 뒤로 돌아갔다. 두부를 집는 손끝에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다. 봉투를 잡은 손바닥은 미끄러웠고 그날따라 냉장 진열대의 바람이 유난히 시렸다. 엄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택시 앞자리에 앉았고 나는 늘 뒷좌석에 앉았다. 지연아, 저기 약국도 들르자. 약 빠질라 그래. 나는 조용히 택시기사에게 약국 주소를 말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나랑 대화할 생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자 내 안에서 뭔가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도착해 짐을 부엌에 내려놓자 엄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콩나물을 손질했다. 물에 담긴 콩나물 사이로 손가락 끝을 스치는 감촉, 뿌리를 정리하는 내 손끝은 어느새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는 안방에서 TV를 켰다. 홈쇼핑 채널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게 바로 효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효도. 그 단어가 이렇게 뼈아플 수 있다는 걸. 25살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고 엄마를 간병했을 때 알았다. 그때도 엄마는 고마워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착해서 이런 걸 잘해. 간호사 했으면 좋았을걸. 그 말이 내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는 간병인으로서의 딸을 사랑했던 거였다. 사람으로서의 딸은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가자 엄마가 부엌으로 나왔다. 어휴, 혼자 다 했네. 미안하다. 근데 내일은 이불 좀 널어줘야겠어. 손목이 요즘 시큰해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때렸다. 지문이 타들어가는 듯한 감각. 차라리 이 감각이 낫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말보다 훨씬 솔직하니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눈가는 붉었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다. 넌 딸이 아니라 도움이었어. 나는 그 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어쩌면 지금의 나를 지키는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날은 봄비가 내렸다. 가늘고 조용하게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거리에 우산이 띄엄띄엄 펼쳐지고 회색빛 하늘 아래 건물들의 윤곽이 뿌옇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엄마 집 앞에 멈춰섰다. 우산 꼭지를 꽉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비닐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속삭이듯 울려 퍼졌다. 오늘은 아무 기대도 하지 마.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달을 우울하게 보내셨다. 아침에도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시고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들지 않으셨다. 그러다 하루는 식탁 위에 도장을 꺼내놓고 말씀하셨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이제는 너희에게 넘겨야지. 그 말에 오빠들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장남인 큰오빠는 벌써 세무사와 상담했다며 서류를 몇 장 꺼내 보였다. 둘째 오빠는 부동산 시세를 읊었다.
엄마도 모르는 정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다.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없을 줄은. 엄마 집안 낡은 원목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였다. 그 위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공증을 위해 왔다는 법무사도 있었다. 자, 큰아들 분.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둘째 분도요. 서류가 돌아가고 도장이 찍히고 그 위에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 번졌다. 그 흐릿해진 글씨들 사이에 지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내 몫은 없어? 입안이 바싹 마르면서도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다. 침묵이 흘렀고 엄마는 잠시 날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지연아, 너는 혼자 잘하잖아. 넌 괜찮잖아. 눈앞이 흐려졌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 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다. 아빠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매일 출근 도장 찍듯 갔던 나. 간병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병원에서 씻고 먹고 자던 그날들. 도시락을 싸서 가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욕먹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에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은 흐릿했다. 유리에 얼굴을 기댄 채 지나가는 간판과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시야가 번져 있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흐릿했던 탓이다.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꼭 쥐었다. 내 손바닥 속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손이 처음으로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날 밤 오빠들에게 톡이 하나 왔다. 지연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냐? 그러게, 그래도 수고했는데.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차분했다. 지연아, 이번 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갈라진 두 개의 마음을 느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 그리고, 그래도 엄마잖아. 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자 엄마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내가 다른 애들한텐 이런 부탁 못하잖아. 넌 항상 잘하니까.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흰 종이 위에 글씨를 썼다. 지연, 딸, 간병인, 대신 돌보는 사람, 그리고 잊힌 이름. 내 이름을 내가 적으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 아침부터 핸드폰이 몇 번이고 울렸다. 진동이 이불 위에서 웅웅거릴 때마다 심장 한구석이 툭툭 건드려졌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참았다. 하지만 그 진동은 끝날 줄 몰랐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엄마라는 이름 석자가 화면 위에 떴다. 지문이 얼룩져 있던 터치스크린 위로 내 손가락이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끊어냈다. 점심 무렵 문자가 왔다. 병원인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입원했어. 시간 되면 좀 들러줄래? 문자 너머로 전해지는 불안함, 그건 분명 엄마의 체온이었다. 바늘이 손끝을 찌르듯 미세한 아픔이 심장을 스쳤다. 나는 그대로 옷을 꺼내 입었다.
청바지는 꽉 끼었고 단추를 잠그며 들썩이는 숨결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마구 얽혀 올라왔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는 아직도 도우미일 뿐인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감촉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외쳤다. 그래도 엄마잖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주름진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지연아. 엄마는 눈을 뜨고 내 얼굴을 봤다. 한쪽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건 죄책감인지 반가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내가 와서 다행이야. 나는 말없이 엄마의 머리맡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 물잔의 유리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컵에서 퍼지는 미지근한 습기, 입술을 적시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천천한 숨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내 귓가에서 거슬릴 정도로 생생했다.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더라.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물방울이 눈 아래 주름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며 내 속에서 무언가가 한 번 더 갈라졌다. 이제 와서 왜 지금에서야?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나는 입술을 앙다물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병실방 복도에 나와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에 가까웠다. 어디선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엔 누군가 흘린 수액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실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앉아 있었지. 물컵 들고 체온계 들고 웃으며 간호사에게 인사하면서. 그 시절 나는 엄마가 날 딸로 봐주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날 필요로 해주는 게 좋아서 버텼던 걸까? 며칠 후 엄마는 퇴원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혹시 다음 주에도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도로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가로수 가지 사이로 새들이 날아가고 바람에 깃털 하나가 창문 너머로 스쳤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어. 엄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간병인이 아니야. 딸이야. 그냥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그 침묵은 오래갔지만 어딘가 처음 겪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차를 마셨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치고 코끝에서 머물렀다.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나는 내 이름을 입 밖에 내어보았다. 지연아, 잘했어. 엄마는 다시 입원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응급실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119라는 숫자가 뜨고 그 아래 엄마의 이름이 보였을 때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지연 씨 맞으시죠? 어머니 지금 의식은 있으신데 말씀은 어렵고.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텅 비고 심장이 고무풍선처럼 커졌다가 찢어질 듯 수축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는 밤하늘이 멍든 것처럼 푸르스름했고 형광등 불빛은 눈을 따갑게 찔렀다. 나는 숨을 얕게 쉬며 병실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옆자리엔 큰오빠가 있었다. 그 순간 내 몸 안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빠가 왔네? 엄마가 찾더라고. 우리 큰아들 좀 불러줘 그러시길래.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웃음은 분노와 허무와 체념이 뒤섞인 것이었다. 내가 수년간 병원을 들락거리며 엄마의 약을 챙기고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던 동안 엄마가 간절히 불렀던 이름은 결국 또 아들이었다. 엄마, 지연이 왔어요. 엄마, 나 들리세요? 나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손등의 핏줄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다. 피부는 마치 종이처럼 얇았고 손가락은 닿는 족족 부서질 듯 떨렸다. 그 손을 꼭 쥔 내 손끝엔 서늘함이 깊이 스며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젠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오빠는 전화를 받으며 병실을 나갔다. 그 짧은 순간 병실 안엔 나와 엄마 단둘만이 남았다. 엄마는 눈을 떴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찾았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지연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나 엄마야. 그 목소리는 한참을 마른 땅 밑에서 끓이다 겨우 올라온 샘물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얼어붙은 마음의 일부가 천천히 녹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자각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점점 말이 줄었고 식사도 거의 못하셨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눈을 붙였다. 간호사의 발소리, 기계의 삐삐거리는 경고음,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마찰음까지 이젠 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엄마의 휴대폰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거기엔 최근 통화 목록이 남아 있었다.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번호는 큰아들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내려놓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하나 지웠다. 엄마. 그 세 글자가 사라지자 화면이 낯설게 텅 비어 보였다. 손끝이 싸늘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썼다. 사랑을 바라지 않겠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그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건 내 마음의 평온이다. 글씨가 잉크로 번지고 손끝에 감촉이 진하게 남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나를 살릴 때다. 엄마가 떠났다. 봄비가 내리던 새벽 고요한 병실 한가운데서 산소포 하도가 서서히 떨어졌고 삐하고 울리던 기계음이 점차 작아지더니 결국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 손은 싸늘하고 가벼웠다. 마치 내 손에서 빠져나가듯 가벼이 공기 속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간호사가 와서 엄마의 얼굴을 덮었다. 하얀 천이 눈앞을 덮을 때 내 눈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다. 장례식은 조용히 준비되었다. 큰오빠는 장의사와 통화하며 분주했고 나는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며 엄마의 남은 삶을 글자로 옮기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딸이 아닌 상주들의 보조자였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검은 옷에 단정한 머리를 한 친척들이 형식적인 고개를 숙였다. 그중 몇 명은 나를 스쳐가듯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그 둘째 딸이었나? 아니, 그분은 장녀예요. 엄마 살아계실 때 계속 모셨다더라고요. 아, 그래? 난 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졸아드는 것 같았다. 서 있는 바닥이 점점 축축하게 젖어드는 느낌이었다. 그래, 나도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날 몰라보는 건 당연하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비닐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났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죽처럼 퍼진 식사의 따뜻한 김이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를 밀어냈다. 나는 조용히 식당 구석에 앉아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작은 삼촌이 옆자리에 앉았다. 지연아, 내가 다 챙겼다며? 고생했겠네. 그 말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눈물이 떨어질까 두려워 입술을 꾹 깨물었다. 작은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근데 유산 문제는 오빠들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 괜히 너까지 복잡하게 얽히지 말고.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밥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들거리며 비쳤다. 그러니까 나보고 빠지라는 거구나. 엄마의 장래도 엄마의 재산도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없었다면 누가 엄마를 목욕시키고 누가 야간에 병원에 같이 있어줬을까. 그런 기억들은 장례식장 어디에도 문상객 누구의 입에도 없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 조용해졌다. 구석에 앉아있던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귓가엔 빗소리가 들려왔다. 빗방울이 천막 위를 두드리는 소리, 낙엽 위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어쩐지 어릴 적 엄마의 자장가가 겹쳐 들렸다. 그래도 엄마는 딸이 챙겨야지. 그 말이 이토록 길게 따라올 줄은 몰랐다. 새벽 2시, 빈소에 있던 한 친척이 괜히 나를 붙잡았다. 지연 씨, 엄마가 아들들만 챙긴 건 그 시절엔 다들 그랬던 거야.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그 말은 토닥임처럼 들리기보단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 놓으려고요. 엄마의 영정 사진이 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잘 가요. 이제
나도 내 인생으로 가볼게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흘렀다. 꽃다발 하나 없이 덩그러니 놓인 엄마의 위패가 집안 한켠에 자리 잡았다. 향 냄새는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고 손톱 끝엔 장례식장에서 접었던 조이금 봉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오빠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엄마 명의 집하고 예금 정리해야지. 라는 단순한 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유언장에 내 이름은 없었어? 잠시의 정적, 그리고 오빠의 말. 엄마가 원래 유산은 아들들에게 주고 딸은 혼례할 때 챙겨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대로야. 숨이 턱 막혔다. 정말 그 한마디가 심장을 똑 부러지게 꺾어버렸다. 나도 기억한다. 결혼할 때 받은 혼수, 엄마가 정리해준 은수저 세트와 대출 보증인 서줄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하던 얼굴. 그런데 그때 큰오빠는 결혼할 때 엄마 명의 집 전세금을 받았고 작은 오빠는 자영업 시작할 때 종잣돈을 받았다. 나는 늘 받는 입장이 아니었다.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고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딸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 엄마가 생전에 하던 말이다. 그 말이 유산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줄은 몰랐다. 변호사 사무실,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 엄마의 재산 목록이 펼쳐졌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숫자들, 차곡차곡 정리된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유언장 사본.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족분들 간 분쟁이 없으시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그 뒷말은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쨍 하는 소리만 울렸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작은 오빠가 나를 붙잡았다. 지연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우리도 다 너 고생한 거 알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입꼬리만 올랐지 눈은 따라가지 않았다. 알아? 정말 알아?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침묵 속에 초침 소리만 딸깍, 딸깍 울렸다. 그동안 나는 어떤 시간을 살아온 걸까? 그리고 대체 무엇을 남긴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지쳐 있었다. 헤드폰 너머로 라디오 DJ가 무심히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남긴 것을 정리하며 진짜 자신을 찾아가죠.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도로 위 빗물은 파도처럼 부서졌다. 집에 도착하자 내 책상 서랍 맨 안쪽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오래된 편지가 떠올랐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지연아, 엄마는 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야. 나중에 꼭 보상할게. 그땐 내가 널 안아줄게. 그 종이를 꺼내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촉감은 바삭했고 먹지 않은 말들이 잉크 위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보상? 그건 결국 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접고 다이어리를 꺼내 조용히 한 문장을 썼다. 받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내 시간을 돌려받겠다. 눈을 감자 복잡하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었다. 엄마에게 그리고 오빠들에게 바라지 않기로 했다. 왜냐면 이젠 내 몫의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방 안은 아직 차가웠지만 낡은 나무 바닥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발소리가 내 결심을 대신하는 듯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기억 속 엄마와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 얼굴에서 누군가의 딸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 표면을 느끼며 지난 수년간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젠 멈춰야겠다.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 날을 떠올렸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지켜보던 시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엄마의 병수를 들어주던 날들, 그리고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어느새 나는 감정의 파도 속에 휩싸여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깨우는 힘이었고 내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손에 쥔 엄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엄마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했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챙길 차례야. 편지를 접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엄마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웃음꽃을 피웠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꿈들을 꺼내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는 여전히 내 일부였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안녕.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가 살아야 할 시간, 내가 챙겨야 할 삶을 향해